시놀로지 나스 따라하기. 아, 너무 긴데 어떻게 줄이지? 헉! 이거다! 신났다! 여러분, 신났다 에피소드 1번 시작할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서버렉 만들기 시리즈가 준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영상 텀도 길고 또 보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이걸 따라서 해보거나 유용한 기능들을 같이 쓰는 그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놀로지 나스 그냥 따라만 하면 누구나 유용하게 적어도 이만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즈 이름은 제가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린 대로 신났다! 오늘 신났다 1편 갈게요. 1편 전에 제가 준비 단계 혹은 뭐 0편의 개념으로 홈 네트워크 세팅하기 영상을 올려줬어요. 홈 네트워크는 그냥 집에서 인터넷을 쓴다면 누구나 구성을 해두면 좋은 거니까 나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도는 꼭 해주시고요. 오늘 나스를 구입하고 저와 함께 활용까지 할 분들이라면 더더욱 나스 전원을 켜기 전에 홈 네트워크 세팅이 먼저입니다. 그것부터 완료하고 와주세요. 자, 처음으로 시놀로지 모델을 고르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미 스터디를 하고 구입까지 완료한 분들이라면 2번 세팅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아직 구입 전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용도에 맞게 라인업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베이는 몇 개나 필요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논외로 하고 J, 밸류, 플러스 제품군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놀로지가 필요한 이유가 오직 파일 저장과 공유 정도라면 뭐 J 모델이나 밸류 모델 둘 중에 골라도 좋습니다. 시놀로지에서 만들어둔 패키지를 사용하는 정도는 J나 밸류 모델로도 충분해요. 반면에 시놀로지를 구입한 뒤에 스터디를 하면서 용도를 확장하고 싶다. 뭐 스마트홈 서버, 미디어 서버, 메일 서버, 도커 사용 같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관심이 많다. 그러면 플러스 제품을 골라야 됩니다. 성능도 그렇지만 호환성 측면에서도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저는 플러스 모델 구입을 추천할게요. 지금 여기 와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파일 시스템만 사용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스는 처음에 구입할 때 기대했던 기능보다 좀 사용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중복 지출을 막기 위해서 저는 플러스를 사서 오래 쓰는 것을 추천할게요. 다음으로 하드디스크 베이는 몇 개짜리를 구입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나스 모델명에서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로 지원하는 하드디스크 베이를 의미합니다. 재밌는 건 7 혹은 9로 시작을 하는데 막상 제품을 보면 하드디스크 베이가 2개, 4개의 모델들이 있죠. 별도의 확장 유닛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확장 유닛도 갖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놀로지에서도 사용하는 볼륨을 구성을 할 때 가급적 본체 따로, 확장 유닛 따로 세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레이드 5로 5개 하드디스크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입문 의미에서는 DS220 플러스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하드디스크 베이는 부족한 감이 좀 있지만 대용량의 파일을 보관하는 용도보다는 나스로 모든 기능을 다 써본다는 측면에서 입문자에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나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당장 사진과 영상을 저장할 대용량 저장 매체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DS420 플러스까지도 입문용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입문용이 아니죠. DS420 플러스 정도면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시놀로지 나스에 넣어줄 하드디스크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와 함께 처음으로 시놀로지를 구성해서 사용해보는 정도라면 비싸고 큰 하드를 미리 사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 나스에서 사용할 기능들이 정리가 되고 또 저장 용도로 1년에 어느 정도 크기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는 그 계획까지 세워졌을 때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딜이 있으면 그럴 때 딱 2개만 같은 용량으로 구입을 해두세요. DS420 플러스 구매자도 처음부터 하드디스크 4개를 넣고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딱 2개로 시작해요. 그렇게 충분히 경험하고 그 다음에 투자합시다. 저도 벌써 구입한 지 3년도 넘은 것 같은데 마침 2테라 바라쿠다를 사둔 게 있어서 이걸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이 신났다 시리즈에서 사용할 모델은 DS420 플러스입니다. 하드디스크 2개만 사용을 할 거라서 DS220 플러스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하드디스크 설치 방식은 나사 하나도 없이 양쪽에 고정해 사용하는 프레임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떼어내고 하드디스크를 제자리에 넣어서 구멍 위치 확인을 해준 뒤에 다시 이 프레임을 딸깍 소리나게 장착을 해주면 고정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베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시놀로지는 베이를 순서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사용하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전원을 연결을 하고 랜선을 내가 보는 방향의 왼쪽 포트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후에 이 2개의 랜을 묶어서 하나의 랜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내부망, 하나는 외부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설정해서 원하는 대로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처음이고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 포트를 기본적인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포트로 쓰도록 할게요.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 LED가 혼자서 한참 깜빡거리다가 위쪽에 스테이터스 LED가 깜빡거리고 부팅이 완료되면 삐! 소리가 한 번 나요. 그리고 디스크 1과 디스크 2에도 하드를 인식하고 불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설치를 하고 부팅까지는 끝났어요. 홈 네트워크 세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같은 방에 있는 어떤 기기에서든지 인터넷 창에 find.synology.com 이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아까 부팅 소리까지 다 들었다면 잠시 뒤에 새롭게 연결할 나스가 뜰 겁니다. 저는 지금 같은 방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스가 있다 보니까 추가로 검색이 되는데 보통 하나만 검색이 될 거예요. 아래쪽에 상태를 보면 설치되지 않음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연결해 볼게요. 사용권 계약,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계속 눌러주면 이제 나스에 성공적으로 접속했습니다. 설정을 눌러서 최신 DSM을 설치해 줄게요. DSM은 시놀로지의 운영체제 같은 건데요. 이 운영체제는 모든 디스크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스크가 없어도 다른 디스크만으로 운영체제는 구동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디스크 1번과 2번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다운로드와 설치까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최신 버전인 DSM 7.1 시작 화면이 나오죠? 먼저 장치 이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이름이 앞으로 PC나 맥에서 나스에 접속할 때 보여지는 이름이 될 거니까 구분하기 쉽고 알아보기 쉽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신났다, 시놀로지 나스 따라하기 줄임말로 설정을 할게요. 관리자 계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관리자는 아이디 이름부터 관리자로 구분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뒤에 언더바 어드민을 붙여서 쉽게 구분하도록 할게요. 시놀로지에 공통적으로 어드민이라는 관리자 계정이 있는데요. 보안상 비활성화 해두시고 별도의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업데이트 옵션은 권장하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시놀로지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나스의 계정이 아니고 시놀로지의 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 가입해주세요. 그리고 퀵 커넥트라고 복잡한 과정 다 빼고 그냥 아이디만 정하면 외부 접속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일단은 원하는 아이디를 넣어서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내 나스를 모니터링해주는 시놀로지 액티브 인사이트 활성화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DSM 구성 백업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드디어 DSM 첫 화면이 떴어요. 먼저 안내하는 대로 스토리지 풀을 만들게요. 지금 하드디스크가 나스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저장 공간으로는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저장 공간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레이드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레이드 유형별 설명은 제가 별도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 현재는 SHR을 선택해주세요. 하드디스크가 2개일 때는 레이드 1과 작동 원리가 동일하고 이후에 하드디스크를 하나씩 늘려갈 때도 좀 더 유연하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SHR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활용할 하드디스크, 당연히 설치해둔 2개를 전부 고르시면 돼요. 호환 목록에 하드디스크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시놀로지가 안정성을 검증한 하드디스크 목록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눌러주세요. 그리고 드라이브 검사 수행을 눌러서 스토리지 풀 만들면서 디스크 검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할당된 용량은 최대로 해주시고요. 파일 시스템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BTRFS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거 시스템과의 호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순간 BTRFS가 좋습니다. 뒤에서 왜 더 좋은지 설명하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스토리지 풀 세팅은 금방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 최적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이때도 뭐 파일 옮기고 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 초기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상단에 데이터 스크럽 예약을 눌러주세요. BTRFS 파일 시스템의 장점인데요. 데이터 스크럽을 통해서 스토리지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알아서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게 돼요. 여러 개의 하드를 레이드로 사용하는 나스에 특히나 더 필요한 기능이니까 미리 설정할게요. 스케줄 활성화 해주시고요. 스토리지 풀 1번을 선택해주세요. 뭐 번역으로 주파수는 좀 심했죠? 프리퀀시였을 텐데 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삭제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6개월이면 아마 초반에는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나스를 쓰는데 느려지는 건 원치 않으니까 특정 시간대에 작동하게 해줄게요. 타임 그리드 설정을 열어서 내가 절대 나스를 안 쓸 것 같은 일정을 파란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지 풀 설정은 끝이 났어요. 다음으로 패키지 센터에서 필요한 앱 몇 가지를 설치하겠습니다. 패키지 센터를 누르고 검색창에 EXFAT를 누르면 앱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걸 설치해주세요. 이게 원래 유료였는데 DSM 7.0에서 무료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EXFAT 파일 시스템 지원을 위한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한번 설치를 해두면 알아서 백그라운드 실행이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냅샷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앱인데요. BTRFS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용하는 볼륨을 시점별로 스냅샷을 찍어두고 원치 않게 파일을 삭제했거나 변경이 됐을 때 그것을 스냅샷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왜 BTRFS 파일 시스템의 장점이냐 하면 이 파일 시스템에서는 스냅샷을 찍어두기 위해서 동일한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본 대비 아주 적은 용량으로 스냅샷을 남겨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업인데 원본만큼 용량이 필요하지도 않고 엄청 많은 버전의 백업을 남겨둘 수도 있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설정해 볼게요. 우리 아직 실제로 파일을 저장할 폴더도 하나 없죠. 제어판에서 공유 폴더를 누르고 생성을 눌러서 나스에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관련 데이터를 담아둘 곳으로 유튜브 _서울리안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데이터 스크러빙으로 체크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목을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끝! 권한 설정이 나오는데 아직은 관리자로 설정한 저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바탕화면에서 파일 스테이션을 눌러보면 나스의 이름이 신났다 아래에 유튜브 _서울리안이라는 공유 폴더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유 폴더의 스냅샷 설정을 해볼게요. 앱 목록에서 아까 설치했던 스냅샷 리플리케이션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스냅샷으로 들어가 보면 공유 폴더 목록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까 만든 폴더가 보이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스냅샷 예약 활성화로 얼마나 자주 스냅샷을 만들지 선택합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리고 나스의 백업은 일주일에 1번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하루 스냅샷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매일매일 문서 작업을 하거나 업무용 데이터들이 쌓이는 분들이라면 메일로 바꾸셔도 됩니다.
본인이 NAS에 얼마나 자주 접근하고 파일들이 써지고 지워지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존 탭으로 이동을 해서 보존 정책 활성화를 해주세요. 스냅샷이 용량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원본을 다 복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필요 없는 건 없애야겠죠? 저는 모든 스냅샷이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찾을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일 이후에는 모든 스냅샷을 자동으로 지우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정해진 날부터 공유 폴더에 스냅샷이 찍히게 되고 파일이 없어졌거나 버전을 복원하고 싶거나 지운 걸 살리고 싶을 때 그때 스냅샷을 꺼내서 복원하면 모든 파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필요한 공유 폴더마다 해두시면 실수로 파일을 날려먹는 일은 완전히 줄일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NAS를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보면서 이 정도는 용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먼저 설치를 하고 설정해주는 세팅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최소한의 보호장치 그리고 데이터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치는 끝이 나고 이 다음부터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부에서 나의 NAS에 접속하기 위한 네트워크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 포워딩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원리만 이해하면 앞으로 계속 활용할 곳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